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1교시 2영역 과목의 사회복지조사론이죠. 사회복지조사론의 자료 수집 방법의 연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자료 수집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 중에 그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영역으로 관찰법,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관찰법, 또 질문지법, 또 면접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사유성 측정법이나 델파의 기법, 그리고 표본조사법, 표본조사는 그 양이 워낙 방대해서 아예 분리된 새로운 목차로 이렇게 교재는 변제했습니다만 역시 자료 수집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앞선 시간에도 다뤘고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는 이 자료 수집 방법은 결국에 조사의 한 기법이죠. 이런 조사는 사회복지,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어느 영역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조사론에서는 당연하고, 그리고 행정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영역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조사론에서 배우곤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출제 비수로 본다면 200문제 중에 적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사유성 측정법,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소시오메트리. 자,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소시오메트리. 소시오메트리 해서 이걸 우리는 사유성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사유성 측정법. 또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것을 수용성 조사, 얼마나 받아들이냐 하는 수용성 조사라고 하는데, 이 소시오메트리 사유성 측정법, 이 수용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한자로 쓰는 만큼 이 내자가 중요합니다.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인간관계나, 또 인간관계나 집단 내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측정에 사용하는 기법을 소시오메트리 사유성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집단 내 인간관계는 결국에 파워게임, 처음에는 어색한 과정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타인을 탐색하면서 또 한편 자의식을 상당히 아성을 구축하면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지만 점차 친해지면서 소위 하위 파벌 집단이 생기는데 그걸 하위 집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어떤 사람은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의 선호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쪽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그야말로 미워할 수도 증오할 수도 없는 애증의 관계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행렬표로 그려보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사유성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1934년 모레노에 의해 제시된 기법입니다. 모레노에 의해서. 이 사유성 측정법은 결국에 집단 역학 연구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이번 지금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이면서 많은 대기업의 언론에 대한 조정의 의심이 충분히 가고 있는 숭이초등학교 같은 문제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숭이초등학교에서는 분명히 모든 학교에서는 사유성 측정법을 할 겁니다. 사유성 측정법은 이것은 반드시 전수조사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전수조사. 집단 내 구성원 한 사람 빠짐없이 조사를 하는 전수조사야지 몇 명만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유성 측정은 반드시 비밀이 엄수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집단 내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누가 윷돌이로 있는지, 바로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학교에서도 사유성 측정법을 실시했었고, 그에 대한 검사 보고서로서 두 가지로 소시오그램이나, 이건 그림이죠. 또 그런가 하면 소시오 매트릭스를 그렸을 겁니다. 소시오 매트릭스를 도표로 그렸을 거예요. 바로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어떤 집단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선생님이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정을 안 했다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행을 가서 야구방망이로 친구를 집단 폭행하는, 그렇게 해서 소위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까지 입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가족들마저도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일부 재벌의 손자, 또 그런가 하면은 일부 유명 탤런트의 아들, 이런 등등이 나서서 가해자로 입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그 가해자의 보고서를 감춰버리고 새로운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사용된 기법이 사유성 측정법이었고, 사유성 측정법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유성 측정법의 기법으로서는, 사유성 측정법의 기법으로서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동료 평정법도 있고 추인법도 있고 지명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 평정법, 더 아래로 내려갔군요. 종로 평정법, 또 그런가 하면은 추인법, 또 그런가 하면 지명법, 이런 방법 등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료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한번 쭉 해서 1번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싫어하는지를 이 동료들에게 적어내도록 하되, 이름은 적어내지 않도록, 말하자면 보고서를 쓴 사람은 적어내지 않도록 하는 동료 평정법이고, 추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모든 특성을 다 나열해 놓고 거기에 적용되는, 저기에 맞는 학생을, 친구를 적어내도록 하는 방법이지요. 우리 반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는, 우리 반에서 친구를 가장 잘 돕는 친구는, 우리 반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친구는, 우리 반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친구는, 우리 반에서 야구를 잘하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이 집단 내 구성원들의 모든 특성을 나열해 놓고 거기에 맞는 친구를 한 사람, 아니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를 적어내도록 함으로써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은 추인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자와 관련된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름방학 때 같이 공부하고 하는 친구는, 여름방학 때 만약에 바다를 간다면 같이 가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해서 지명하자면 응답자와 관련된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방법은 지명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에 대한 사유성 측정법. 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감 측정.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거에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소시오메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보가더스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보가더스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집단 간 거리감을 측정하는 걸로서 우리는 측정과 척도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모두 서열 척도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은 소시오메트리와 보가더스 척도 양자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감 척도라고 하는 것은 집단 간, 우리가 볼 때에 백인에 대해서는 이 7점 척도에서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흑인에 대해서는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중동 사람에 대해서는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점수를 주도록 하면서 얼만큼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느냐 멀리 느끼느냐를 하는 것은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감 척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앞에서 배운 것을 포함해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델파이 기법을 보셔야 되겠네요.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행정, 또 실천, 또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델파이 기법은 많이 나오게 되겠는데, 델파이 기법, 이거 전문이 델파이 기법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가법 이리 적었습니다. 전문가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은 익명이 보장되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죠.
전문가,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전문가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델파이 기법은 행정론과 정책론에서 볼 적에 의사결정 방법에는 개인적 의사결정 방법도 있고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 의사결정 방법에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도 있고 대안선택 흐름 분석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는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방법인 명목 집단 기법이라든지 또는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인 브레인스토밍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로 이 델파이 기법,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델파이 신전에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정보의 공유와 반복되는 질의응답,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의 대안이나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것은 델파이 기법 또는 전문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델파이법을 말할 적에 무슨 일반인이란 단어가 나온다든지 구성원이란 애매한 소리가 나오면 틀린 걸로 여러분들이 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교재를 보시겠어요. 자, 델파이 기법은 1948년에 랜드 연구회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과 경험, 전문가 핵심이죠.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여기 보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여기서 또 전문가란 말이 나와 있죠.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으로 파악하는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로 전문가법,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한다. 역시 전문가 또 합의란과 또 집단적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전문가들이 직접 모여서 하기도 하지만 모여서는 같은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지만 거기 전문가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한 통신수단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돌출된 의견을 내놓고, 이 말은 돌출된 의견은 제거하고 나머지 다수의 의견만을 가지고 수렴 정리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4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는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서술하는 하나의 기법으로서 설사 조사론에 쓰지 않더라도 이런 객관적, 계량적 객관의 원리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계량적 객관의 원리,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 이런 단어들은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델파이 기법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 특징 나와 있죠? 거기 오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익명의 반응, 반복과 동대된 피드백, 집단 반응, 전문가 합의, 이런 단어들 약간 표현은 달리 했지만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해 못지않게 관찰법이나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나 또는 사유성 측정법이나 델파이 기법 말고도 또 하나는 중요한 좋은 방법이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표본조사. 우리가 보면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조사 대상 전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그 대상이 애매하고 광범위하다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지 못한 이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게 되면 대표 집단만을 뽑아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는 쓸 양이 좀 많아서 별도 목차로 해서 이렇게 표본조사를 따로 내놨죠. 사실은 자료 수집의 한 방법론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표본조사를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조사에서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것은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용어. 자, 이 표본조사에서 보면은 모집단이 있고
다음에 표집 틀이 있고, 그리고 표본이 있고, 그리고 표집이 있습니다. 표집.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population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영어,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 인구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모집단을 조사 대상 전체 집단이라고 합니다. 전체 집단. 그래서 전수 집단 또는 전집이라고, 전수 집단 또는 전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전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모집단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표집틀이라고 하는 것은, 표집틀. 자, 먼저 우리가 표본부터 써야 이 설명이 좋으니까,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population이라고 하는 데에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집단을 말합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 문장으로 쓰죠. 모집단 또는 전집을 대표하는 집단. 모집단, 전집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본, 샘플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샘플이죠. 샘플. 그리고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수집하는 것,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을 표집이라고 합니다. 표본을 선정 또는 수집하는 과정이나 방법을 샘플링해서 표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모집단, 조사 대상 전체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고 대표 집단을 뽑아서 자료를 수집하는 좋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집단, 전수 집단 전체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서울 시민 중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뽑기는 우리가 말할 때는 좋지만은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동성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표본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을 올수업시켜야 돼요. 조사 대상 기간에는 잠도 자지 말고 전화를 바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집 밖을 나가면 안 되고, 조사 대상이나 조사 전화나 조사 요원이 갔을 때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올수업된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있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유동성 속에서 그런가 하면 많은 통신을 이유로, 아니면 생리적 욕구인 수면을 위하여, 아니면은 뭐 다양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제 표집의 실제 집단, 실제적인 표본 수집의 자료, 표집의 범위를 표집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서울시민 전체 서울시민 중에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 자료를 수집하기는 뭐예요? 서울시민을 명단으로 남긴 거의 주민 명부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 명부를 가지고 자료를 표집을 하게 될 건데, 바로 주민 명부가 바로 여기 나오는 표집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는 모집단, 표본, 표집만 있지만 여기 표집틀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표본조사의 목적, 표본조사의 개요. 결국에 표본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 수집이 곤란할 적에 표본을 뽑아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표본조사의 결국에 그거든 목적은 뭘까? 목적. 개요는 적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표본조사의 목적은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뽑아서 표집해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특징을 찾아내고, 자, 거기까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뭐를 알아보자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그 표본의 특성을 전집의 특성으로 추정 확대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의점은 뭐겠어요? 유의점. 그 많은 조심할 유의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결국에 표본조사의 특징이 모집단, 조사 대상 전체 집단의 특성을 찾아내는 걸로 본다면은 유의점은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가장 주의할 사항이 되겠어요. 그 표본이 진짜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인지 아닌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나 아니면 특정 종교만을 대표하는 집단인지, 이걸 아주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끝까지 지켜져야 될 것이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대표성 유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을 뽑는 표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집의 방법에는 확률적 비확률적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구성 요소 또는 전집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모집단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줄바꿔서 표집 가능성, 다시 말해서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 표집 가능성을 동일하게 해놓고, 표집 가능성을 줄바꿔서 동일하게 해놓고 표본을 선정하는, 표집하는 방법을 확률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집 또는 모집단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표집으로 뽑힐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표집하는 방법을 확률적 표집이라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것을 비확률적 표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또는 그럴 수가 없는 경우에 표본을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비확률적 표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확률적 표집에 대해서 개념만 적었습니다. 확률적 표집에도 4개의 종류가 있고 4개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고, 비확률적 표집에도 4개의 유형을 설명을 합니다. 확률적 표집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이 있습니다.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 여기는 일련 번호를 적어놓고 일련 번호를 좋아하고 무작위 선별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이에요. 모든 구성 요소에 일련 번호 적어갑니다. 그리고 눈 감으세요, 뽑는 거죠. 우리가 대규모 마트라든지 상가가 조성될 때 경품 추천하죠. 옛날에는 뭐 차도 나오고 그전에는 아파트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홈마트라든지 일부에서 그 경품 추천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경품권 넣은 투명 아크릴판에서 경찰들 대동원 과정에서 촬영 쫙 하면서 다 뒤집으세요. 그 통에 앉는 것은 구성요소, 뽑힐 구성요소 전체지요. 거기에다가 뒤죽죽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현우나 이런 사람 안 부르죠. 그 사람들은 마술사니까 쫙 보면 장미 나오고 그러니까 안 부를 거예요. 그야말로 일반인을 불러서 눈 감고, 아니면 눈 가리게 하고 눈 감으세요, 저으세요. 아크릴판이니까 다 보입니다. 자, 하나 뽑으세요. 하나 뽑으면 화면에 보이면서 몇 번 이렇게 해서 몇 번이 있다는 것을. 근데 보통 우리가 상가 이런 데 보면은 그날 경품 추첨 시간에 온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없는 걸로 합니다. 이상 없죠? 그거 없애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구성 요소에 일련 번호를 주기를 매겨놓고 그중에 무작위로 뽑는 방법이에요. 그에 비해서 계통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체계적 표집 또는 동간 표집이라고 합니다. 동간 표집, 체계적 표집, 동간 표집. 이것은 역시 일련 번호, 첫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 첫 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 일련 번호를 매겨놓고 그리고 무작위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정 간격 표집. 일정 간격 표집. 표집을 하는 것을 체계적 표집, 계통적 표집, 같은 간격이다 해서 동간 표집이라고 합니다. 보통 옛날 같으면 군대 훈련소에서 배치하는 방식이죠. 먼저 하나의 번호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번호 뽑아서 7번, 그럼 7번 간격으로 번호 매겨서 몇 사단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거든요. 요즘이야 뭐 컴퓨터로 한다고 그냥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뭐 군대 참 어렵죠. 뭐 저희 집안에 좀 경사가 하나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라고 하는 군대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3번 떨어지고 드디어 둘째가 드디어 4번째 그것도 1차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모사단의 1차에 아주 그냥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아주 명문대에 합격해서. 자, 그러는 방법이 계층적 표집, 체계적 표집, 동간 표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유층 표집. 자, 이 유층 표집은 한자를 썼습니다. 유층 표집. 유층 표집. 자, 이 말은 일명 이것은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층화 표집. 이 유층 표집은 유가 뭐냐면 같은 것끼리, 특성이 같은 것끼리, 집단, 모집단 구성 요소들 중에서 특성이 같은 것끼리. 자, 이게 류입니다. 류유상족. 특성이 같은 것끼리. 이게 유죠. 이게 유. 유유상족. 이게 류입니다.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이게 바로 층이라고 합니다. 층.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자를 쓰게 된다면 유층 표집이 맞습니다만은 책에서는 대부분 층화 표집에 의해서 하위 집단으로 나누는 것만 설명하는데 사실은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영등포구 주민들 중에 학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비교해 보겠다. 학력을 통해서 그렇다면 먼저 영등포구 주민을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이렇게 5개의 특성이 같은 것끼리 먼저 분리해 놓은 다음에 비례를 맞으면 갈라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표본을 뽑는 것은 바로 같은 것끼리 끼리끼리 묶어놓고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영등포 구민 전체 집단 거기에서 초졸 영등포 주민, 중졸 영등포 주민, 고졸 영등포 주민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특성이 같은 것끼리 류 몇 개의 하위 집단을 나누어 층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은 유층 표집, 많은 책에 나오는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군집 표집이 있습니다. 저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 군집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본래 모집단 내 본래 나누어진 하위 집단 중에 모집단 내에 본래 어떻게든 나눠져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영등포구에 많은 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 나누어진 하위 집단 중에 몇 개의 하위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집락 표집이라고 하지.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은 군집 표집 또는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집락 표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네 개는 확률적 표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확률적 표집. 자, 세부 내용은 좀 그에 비해서 비확률적 표집은 이 정도 쓰고 또 이제 교재를 보면서 첨가하겠습니다. 비확률적 표집에는 여기에 보면은 유의 표집, 아주 목적을 가지고 하는 유의 표집 또는 의도적 표집이 있죠. 유의 표집. 또 그러면 임의 표집. 이거 임의 표집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우연적 표집, 우연 표집. 또 그러면 할당 표집. 다음에 이것은 유층 표집과 유사하죠. 유층 표집 또는 층화 표집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모아놓고 표본을 뽑게 되면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정확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약간 연구자의 의도는 포함되어 있지만 먼저 특성이 같은 것끼리 따로따로 묶어놓은 다음에 의도를 반영해서 표본을 뽑는 것은 할당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또 그러면 누적 표집. 누적 표집은 눈덩이식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누적 표집은 표본을 찾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 우연히 어떤 표본을 찾게 되면 그 표본의 추천이나 그 표본의 소개를 받아서 하나 이렇게 마치 언덕 위에 조그만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리게 되면 이 한방눈이 왔을 때 그 눈덩이가 아래가 되는 커다란 이런 덩어리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의 소개를 받아서 전 표본의 하나하나의 소개를 받아서 표본 후 일정 숫자를 모집하는 것은 눈덩이식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교재에서 첨가를 하도록 하겠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 전집도 나와 있고 표본도 나와 있고 표집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표집 틀을 하나 첨가를 했습니다. 표집 틀을. 거기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 조사가 불가능할 때 당연한 거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표 이유지만 장점도 같이 썼습니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노력과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2번, 3번을 합쳐서 경제성이 높다. 또 조사 후 정밀도도 높일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조사 대상 전체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더 정밀도나 정확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조사는 더욱더 조사 목적 범위 말고도 무수히 많은 변인들이 있는데 그 조사를 똑같은 아주 짧은 시간에 전체 대상을 가지고 딱 조사를 한다면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성이 높겠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고 수없이 많은 변인들이 목적 범위를 건들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히려 전수조사보다 오히려 표본조사가 정확성이 높다,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표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집 방법으로서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바로 목차를 너무 세분하게 해서 바로 적었습니다.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률적 표집을 말하고 있는 거죠. 8번도 역시 확률적 표집의 또 하나의 기법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선 표집을 보면 특정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아무렇게나 뽑는 방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어체로 적었습니다. 난선 표집 제비뽑기라 하고 여기 적은 것처럼 모집단 전체에 1년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4번 확률적 표집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모든 확률 표집의 기초가 된다. 뭐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체계적 표집, 동감 표집, 계통 표집 1번에 두 줄 적어놨지요. 첫 번째 표집 2번에 있는 것처럼 단순 무선 표집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에 유충 표집, 유충 표집 옆에다가 층화 표집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요. 특성이 같은 것끼리 류,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층, 그 과정을 유층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집하는 방법인데 특성이 같은 것끼리 하위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일정한 비율로 표본을 뽑는 방법은 비례 유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정한 비율로 했을 때 너무 숫자상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서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설사 절대 숫자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비슷비슷한 표본수를 맞추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안일비자를 써서 비비례유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7번에 적어놨습니다. 7번에. 다음에 군집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군집표집, 집락표집이라고 적어놨죠. 1번의 두째 줄. 그래서 여기는 본래 나누어져 있는 본래의 모집단 내 하위단, 본래 나누어져 있는 모집단 내 하위단 중에 그 중에 몇 개의 하위단만 떨어뜨려 놓고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은 군집표집, 집락표집이라고 합니다. 나와 있지요. 여기는 유충표집과 비교해 볼 적에 유충표집은 집단 내, 하위 집단 내 특성은 동일하지요. 왜냐하면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여져 있어요. 그러나 집단 간에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간에는 불균일하다. 그러나 집락표집은 본래 있던 집단에서 몇 개의 집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 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단 내 특성은 뒤죽박죽이라는 점에서 뒤죽박죽이라는 불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러나 집단 간에는 짬뽕이라는 점에서 균일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양자를 비교할 적에 유충 표집은 먼저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어놓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나 정확하지요. 그러나 집락 표집, 군집 표집은 특성이 같은 것을 따질 필요 없고 본래 있던 집단 중에 몇 개의 집단만 가지고 표본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질지 모르나 신속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집락 표집이나 누적 표집을 많이 맞으면 그 군집 표집을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이 신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군집 표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단 표집을 하는데 먼저 서울 시민에 그러면 서울 시민 중에 군집 표집을 하면 먼저 몇 개 구만 뽑고 각각 몇 개 서너 개 구 중에 몇 개 동만 뽑고 몇 개 동도 인구수가 100만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도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만 선별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다단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확률 표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밑에 있는 비확률 표집. 그야말로 모든 구성요소의 표집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비확률 표집이 되겠는데 임의 표집, 우연적 표집 또는 편의 표집이라고 또 그러면 제일 밑에 유의 표집, 의도적 표집 또는 유목적적 표집이라고 할당 표집 또는 눈덩이식 표집 등이 이렇게 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출제되는 것이 이 유형을 가지고 주로 출제됐습니다만 이제는 좀 난이도가 높아져서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유충 표집과 군집 표집의 비교. 또 하나는 유충 표집과 할당 표집의 공통점.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모아놓고 표본을 선정해 들 때 정확성이 높다라는 이런 특성을 가진 유충 표집의 말하자면 확률적 표집의 유충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의 할당 표집의 공통점 이런 것을 여름에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기대하는 바도 되겠습니다만 나올 때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료 수집 방법을 목차는 바꿔서 표본 조사까지 해서 마무리 진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